박경수의 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예, 월요일 3부는 경제와 건강 코너가 준비됩니다. 오늘은 한양대, 경영대 이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시는 이상석 박사와 함께 이 경제 이슈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상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뭐 개인적으로 참 오랜만에 이 방송을 또 함께하게 됐는데 네네. 먼저 이 박사님이 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BBS와는 인연이 아주 꾸준히 있어왔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이렇게 본방에서 방송하게 돼서 아주 반갑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예. 네, 앞으로 격주로 만나 뵙게 될 것 같은데요. 경제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무겁지 않고 또 어렵지 않게 아주 큰 틀에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최선을 다해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석 박사께서는 지금 한양대, 경영대 겸임 교수를 맡고 계시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또 이사도 맡고 계십니다. 예.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이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새 정부의 좀 이 경제 방향을 좀 들여다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게 될 이 새 정부는 현 정부와는 이 경제 정책들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1부와 2부에서도 지금 계속 당선인의 새로운 정책들에 대해서도 많이 다루시고 그러셨는데요. 분명히 박빙의 승부였었고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된 그런 결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예. 윤석열 당선인이 정책 공약에 있어서 현 정부와 방향성을 달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을 했었고요. 특히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첫 번째 민생 안전, 그다음에 두 번째 국가 경쟁력 제고 이런 큰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공약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가 민주당이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의 약속했던 그런 정책들이 속도를 과연 낼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경제 공약에 있어서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은 곧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중에 경제 공약들의 방향성을 좀 알아보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대선 직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도 또 단일화를 했었고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또 내세웠던 경제 공약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의 공약들이 이제 뭔가 이제 통합돼서 좀 얼기를 드러내게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수위원장 얘기도 아까 전에도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네. 어쨌든 야권 단일화를 당시에 해서 이 당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니까 안철수 후보자가 주장했던 경제 정책들 새 정부의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그런 과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여 이 부분을 반영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내세우는 경제 관련 공약 또 공약집을 기초로 해서 제가 세 부분 정도로 좀 나눠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해집니다. 이 교수님이 또 이 나눈 네. 요약본을 한번 보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을 세 섹션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자도 그렇고 다른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기간 중에 가장 고통받았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관련 정책입니다. 일단 당선인 공약집에 처음으로 제시됐던 만큼 굉장히 시급하고 또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네. 내용을 살펴본다면 50조 원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를 해서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따라서 비례한 그런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중심의 긴급 자금 수요에 어느 정도 대응을 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서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밝혔는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하겠다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대료 나눔 제도라는 것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본다면 임대인, 또 임차인, 국가 이렇게 세 개 주체가 3분의 1씩 나눠서 임대료를 부담하는 네. 그런 제도를 좀 말하는 것이죠. 세금, 임대료 또 공과금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쨌든 이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세 또 전기, 수도요금 등을 뭐 한시적으로 50% 경감하겠다 이런 세제 지원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대출과 관련된 정책은 좀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월세 부담을 3분의 1로 나누는 제도, 이런 것들이나 또는 한시적으로 50% 경감하는 뭐 여러 가지 세제 방안들, 이런 문제들은 뭐 복잡한 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사실 워낙 월세나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죠. 현 정부에서도 이제 손을 못 댄 경향도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네.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네. 이 다른 두 가지 부분에서 주목할 경제 정책, 향후 정제 정책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우선 우리 국민들 뭐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경제 주제겠죠. 부동산 관련 정책입니다. 네. 현 정부가 뭐 수십 번의 부동산 정책 변화, 또 뭐 세제 관련 변화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집값을 높였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도 밝혔듯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윤석열 당선인이 과연 부동산 정책 변화로 어떤 변화를 줄 것이냐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자, 일단 뭐 공급 확대와 또 세금 제도 개편, 완화 이런 카드를 좀 꺼내 들었는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면 물론 이 공급에 있어서 5년 동안 수도권에 130만 호 이상 그리고 총 전국적으로는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또한 좀 주목할 부분은 이제 3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의 벽을 좀 낮춰줌으로써 정밀 안전 진단을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예. 세제 규제 역시도 좀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을 해서 좀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가장 비판 소지가 많았던 또 갑론을박이 많았던 종합부동산세가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제 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주택과 관련된 최근에 거래들이 굉장히 급감을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때문이었었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는 시장의 눈치 싸움이 계속됐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2년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거나 또는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는 어느 정도 주택에 대한 거래들도 좀 늘어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문제였죠. 실수요에 대한 실수요자들, 정말 주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주택 대출 규제 어떻게 변화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결국은 생애 최초 구매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청년들, 신혼부부들 이렇게 이제 내 집을 확대를 하고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은 80%까지 LTV 상한을 좀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신혼부부에게는 4억 한도에서 3년간 그리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 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금융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어쨌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어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당선인이 추진하는 여러 가지 뭐 정책들에 의해서 조금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집값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흐름상 보면. 맞습니다. 예. 현 정부에서도 뭐 워낙 강력한 또 이 부동산 규제를 많이 시행해 왔고요. 그렇죠. 이제서야 조금씩 이제 이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급등한 집값이 그렇죠.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향후에 이제 부동산 이 관련 제도들이 이 새 정부 들어서 어떻게 좀 변화하면서 또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지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끝으로 이 세 번째로 주목할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제 공약 섹션은 뭘까요? 네. 가장 2년이라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국민들이 주목하게 됐던 바로 투자 수단이었죠. 네. 주식 시장 그리고 또 가상화폐에 대한 경제 공약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 층들이 또 많이 집중해서 바라보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과거 2년 전보다 2년간의 시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3배 이상 급증했죠. 굉장히 많은 수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만큼 이번 선거에 있어서도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로 꼽혔었습니다. 먼저 투자 수단에 대한 양도세 폐지가 추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가 됩니다. 네. 주식 양도소득세를 폐지를 하고 증권거래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런 것이 이제 윤 당선인의 그런 주장인데요. 본래 증권거래세까지도 폐지 공약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이를 수정해서 양도세는 폐지하고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 이렇게 공약을 뒤집은 바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금융권에서 반발을 인식한 공약의 수정으로 봐야 될 건데요. 네. 어쨌든 이 양도세의 경우에는 주식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보유 지분율이 코스피 종목 1% 또 코스닥 2% 이상의 대주주들에게 20에서 30% 세율로 부과됐던 것이 이제 현행의 기준이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5천만 원 이상의 양도 차익이 이제 발생할 경우에 20에서 25% 양도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를 폐지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효과는 당연히 굉장히 많은 주식들을 가지고 있는 큰 손을 가진 개미들 투자자들한테는 네. 국내 시장에 투자할 동기가 아무래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는 내심 반기는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네. 또한 주식뿐 아니라 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5천만 원까지는 완전 비과세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문제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커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코인 부당거래 수익을 사법 절차를 통해 전액 환수시킨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법적 테두리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해서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안들도 좀 편입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특히 이 불법 무차익 공매도 방지라든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 또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여겨지는 것들이 바로 기관 중심의 공매도 투자자들에 대한 최근의 문제인데요. 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때문에 이 당일 차익을 노리는 수단으로 여겨지는 무차익 공매도 또한 이 공매도에 대한 기관에 대한 무제한 상환 기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개선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역시도 내걸었던 공약인 만큼 어쨌든 이 금융시장 또 주식 투자 시장 또 가상 투자 화폐 시장 굉장히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과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의 어떤 조율로 이제 경제정책도 이제 가시화될 텐데요. 이 세 가지로 요약을 또 잘해 주셨네요.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이 코로나 피해 이 수습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부분 또 하나는 이 주식과 가상화폐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으로 압축을 해서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뭐 좀 이 올해 안에 좀 코로나가 마무리되면서 네. 좀 경제가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보는데 이 상황에 또 이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바로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벌써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서방에서도 굉장히 좀 허를 찔린 느낌이 적지 않고요. 근데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면 뭐 서방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럴 거고요. 이 세계 경제가 참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뭐 청취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주유소 가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네요. 제가 어제 기름을 넣었는데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지방 출장 다녀왔는데
정말 단기간에 너무 급하게 올라버려서 이 가격이 정말 현실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러시아산 원유, 천연가스 수입 제한하는 국가들 여러 생기고 또 화폐 가치 막 요동치고 이 세계 경제 그야말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을 비롯해서 뭐 각종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시장 불안정성 커지면서 달러화의 가치라든가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요. 네. 아주 뭐 대표적으로 2020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 3대 원유 중 하나죠. 이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이 배럴당 19달러였었는데요. 지난 8일에는 140달러까지 근접을 하게 되면서 2년 새 7배나 올라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뛰었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을 뭐 대변하는 아주 뭐 대표적인 그런 디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이 푸틴이 생각했던 것만큼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고 있고 또 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어쨌든 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가시방석처럼 느껴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일부에서 러시아의 어떤 국가 부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고요. 그렇죠. 서방의 어떤 경제 제재 효과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최근 IMF에서 이제 러시아 국가 부도 사태, 뭐 단순한 경고 정도가 아니라 올해 하반기쯤엔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모든 달러화 거래를 일단 뭐 차단했고 또 주요 정치인들이나 또는 뭐 기업인들의 재산을 압류, 동결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러시아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뭐 하루 만에 7%에서 20%로 올리는 등 뭐 정말 뭐 다른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대국들이 왜 직접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하지 않고 경제적 제재만을 하느냐 이런 분석들이 최근에 11일에 뉴욕타임즈를 통해서 좀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도가 됐나요? 네. 군사적 제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비용적인 면이나 또는 뭐 여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 효과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제재보다는 경제적 제재를 통해서 보여지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고, 최근에 이제, 밝혀졌다라는 것이죠. 예. 과거에 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도 한번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 강제 합병 당시에 경제적 제재 받았었고요. 그랬죠. 네. 그다음에 또 뭐 대표적으로는 이란의 핵 협정이라든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뭐 이런 것들 역시 국제 분쟁에서 경제적 제재에 있었는데요. 네. 결론적으로는 제재에 상당한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소 절반 정도가 제재 목표를 부분적으로 달성했었고 약 35% 정도는 완전히 달성한 것으로 분석이 됐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현재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에 있는 강대국들이 러시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경제적 제재는 결국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극단적이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선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서방에서 이 경제 제재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맞습니다. 아무튼 이 경제 효과에 좀 영향이 커져서 러시아 스스로가 좀 우크라이나 침공을 접고 이 평화의 세계로 좀 진전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예, 교수님 오랜만에 이 방송 함께 했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이 반갑다는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양대 이상석 교수였습니다.